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고. 나카오카가 형사과에 발을 들이밀자마자 어이 하고 계장 나리타가 손을 까불며 불렀다. 일은 잘하지만 시간관념은 희박한 상사가 이렇게나 이른 시간에 출근한 건 드문 일이었다. 나카오카가 다가가자 나리타는 담뱃갑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무래도 흡연실에서 밀담을 하려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할지 대략 짐작이 갔다. 뭐야 그거? 흡연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리타는 나카오카의 손맛을 턱 끝으로 가리켰다.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선물이에요. 전병과 메밀국수 좀 샀어요. 전병은 나중에 동료들에게 나눠줄 거고 메밀국수는 계장님 댁에 가져가세요. 메밀 좋아하시죠? 나카오카는 종이봉투에서 메밀국수 꾸러미를 꺼내 나리타에게 내밀었다. 선물을 받아 포장지에 인쇄된 글씨를 들여다보던 나리타의 미간에 주름이 새겨졌다. 도마테 온천? 휴일에 여자 데리고 여행 다녀왔어? 와, 부럽다 부러워. 아쉽게도 저 혼자 다녀왔네요. 게다가 당일치기로요. 당일치기? 자네한테 그런 취미가 있는 줄은 몰랐네. 취미가 아닙니다. 일이에요, 일. 일? 나리타는 꾸러미를 옆에 챙겨놓고 입에 문 담배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내가 할 이야기가 바로 그거네. 자네 왜 몰래 돌아다니지? 행선지가 불명확한 일이 많다고 주위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어. 지시받은 일 외에 딴짓을 하는 건 아닌데요. 나리타는 삐뚤음한 입으로 연기를 뿜어냈다. 내 질문에 대답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아마쿠마 온천권이죠. 젊은 마누라가 유산을 노리고 남편을 해치운 거 아니냐는 그것 말이에요. 나리타는 얼굴을 찌푸렸다. 아직도 거기 매달려 있어? 수상하기는 한데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결론 난 거 아니었어? 아니, 근데요. 조사하다 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도 이제 슬슬 보고 드리려던 참이에요. 이상하다니, 뭐가? 흡연실에는 그들 외에 아무도 없었지만 나카오카는 계장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댔다. 이건 틀림없는 대박 사건이에요. 게다가 웬만한 덩치가 아닙니다. 나리타는 담배를 손끝으로 톡 튕겨 재를 떨었다. 얼굴에 노회한 번뜩임이 떠오르는 게 보였다. 뭘 잡았는데? 다른 사건하고도 관련이 있더라니까요. 그쪽도 온천지에서 변사, 게다가 황화수소, 이번에는 도마테 온천이에요. 나리타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덥석 물었다는 징후다. 연달아 담뱃불을 붙인 뒤 턱을 슬쩍 치켜들었다. 얘기를 계속하라는 것이다. 나카오카는 아오에와 나눈 대화를 포함해 지금까지의 경위를 숨김없이 얘기했다. 복잡하게 뒤얽힌 내용이라 나리타가 자꾸 끼어들어 질문을 던졌지만 이건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뭐야, 진짜 수상쩍은데?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 새 담배를 입에 물면서 나리타는 말했다. 그렇죠. 내가 몰래 돌아다니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잘하면 본청 친구들도 따돌릴 수 있다고요. 그건 그러네.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잖아. 그 살해 방법만 해도 대학 전문가 교수가 아무래도 불가능할 거라고 했다면서.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척척 맞아 떨어지잖아요. 영화 관계자 2명이 잇따라 온천지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다니. 양쪽 피해자와 인연이 깊은 영화 감독의 가족은 과거에 황화수소로 사망했고 거기서 살아남은 아들이 현장에서 목격됐어요. 이걸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시겠어요? 나리타는 담배를 깊숙이 빨아들이더니 이어서 대량의 연기를 토해냈다.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네. 그래서 자네는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지? 제 판단으로는 이렇습니다.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양쪽 사건 모두 아마카스 겐토가 관여했어요. 근데 단독범이 아니라 공범자가 있는 사건이죠. 아카쿠마 온천에서는 그게
미즈키 치사토였어요.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둘이 손을 잡기로 했다. 어떻습니까? 재밌군. 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똑같은 날에 아카쿠마 온천에서 숙박했다는 것 정도로는 증거도 뭣도 안 되잖아. 분명 아카쿠마 온천만으로는 안 되죠. 하지만 도마테 온천에서도 그 비슷한 일이 확인된다면 어떨까요? 도마테에서? 그쪽에서도 두 사람이 공모했단 말이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도마테 온천에서 죽은 나스노 고로라는 배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 남자가 죽는다고 이득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원한을 샀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만일 범행의 공범자가 필요했다면 아마카스 겐토는 미즈키 치사토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치사토 쪽에서도 남편을 죽여준 빚이 있으니 부탁을 받으면 못한다고 하기는 어렵죠. 아니 그보다 도마테 온천 일에 협조하는 건 아카쿠마 온천 범행 이전에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정해진 일일 겁니다. 나리타는 담배를 입에 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말은 잘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야. 렌터카는 어떨까요? 렌터카라니 무슨 얘기야? 다이호 대학의 아오에 교수가 해준 얘기에서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피해자가 혼자 현장에 간 것 같은데 그 산책로 입구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도마테 온천에 가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교수 말이 맞더라고요. 산책로 입구는 온천가와는 반대편인데 가장 가까운 역에서도 몇 킬로는 되는 곳이에요. 차를 이용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럼 대개는 택시를 타잖아. 피해자 혼자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분명 누군가 피해자를 산책로 입구로 유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택시는 못 타죠. 사고가 일어난 뒤에 피해자에게 동행이 있었다고 운전기사가 증언해버리면 일이 꼬이니까요. 미즈키 치사토는 차가 있나? 있긴 해요. 하지만 빨간색 마세라티예요. 그런 차를 시골 온천지에 몰고 가면 당장 눈에 띕니다. 게다가 도쿄에서부터 가자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자칫 도로가 막혀 계획이 어그러질 위험성도 있죠. 그래서 렌터카를 이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흔적이 남잖아. 그 일이 사건이 아니라 단순 사고로 처리되면 경찰이 렌터카 회사를 조사할 일도 없어요. 범인으로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나카오카의 설명에 나리타는 납득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짧아진 두 번째 담배를 비벼 껐다. 그렇군. 계장님, 이라고 나카오카가 새삼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사건 당일에 미즈키 치사토 혹은 아마카스 겐토라는 이름의 이용자가 있었는지 현내의 전 렌터카 회사에 조사해보면 어떨까요? 나리타가 쓱 노려보았다. 다른 현의 렌터카 업계에 기껏 관할 경찰서 계장이 어떻게 그런 일을 의뢰할 수가 있겠냐.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나카오카는 어깨를 으쓱 쳐들었다. 물론 호시탐탐 본청 엘리트들을 따돌리려고 노리는 나리타의 성격을 뻔히 알고 해본 몸짓이다. 나리타는 코 옆을 긁적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어쩔 수 없군. 알았어. 과장을 통해 그쪽 현경에 협조를 요청해보자. 근데 자세한 건 아직 덮어뒀으면 좋겠는데 뭔가 대충 둘러댈 이유를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겠네. 과장에게도 한동안 입 다무는 게 좋아. 이봐, 이 얘기 다른 누구한테 한 적 있어? 아니요, 계장님이 처음입니다. 좋아, 내가 허가할 때까지는 발설 금지야. 그 대신 다른 일을 면제해줄게. 자네는 이 건에만 집중하라고. 도와줄 인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몇 명 돌려줄 테니까. 단, 그 친구들에게도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마. 알았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앞으로 어떻게 공략할 셈이야? 나카오카는 턱을 슬슬 문지르며 대답했다. 그야 당연히 아마카스 겐토 쪽이죠. 무슨 단서라도 있어? 없어요. 그래서 원점으로 되돌아갈 생각입니다.
시나가와 역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도착해서 시계를 보니 정확히 오후 1시였다. 약속한 시각이다. 정면 현관으로 들어서자 중국인 관광객들이 잔뜩 몰려 있었다. 마도카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로비를 걸으면서 전화를 걸었다. 도착했어요? 연결되자마자 마도카가 불쑥 물었다. 지금 로비에 있어. 그럼 볼링장으로 오세요. 볼링장? 그런 게 있어? 1층에 있어요. 호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여직원이 눈에 띄길래 말을 건네 물어보았다. 분명 볼링장이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왜 그런 곳에서 만나자는 건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향했다. 화장품이며 액세서리 숍이 늘어선 매장을 지나 그 안쪽이 볼링장이었다. 입구 옆에 카운터가 있었지만 플레이할 생각은 없는지라 그대로 지나쳤다. 평일 점심때인데도 레인이 상당히 붐볐다. 아무리 봐도 회사원들인데 일은 대체 어떻게 하고 여기에 와 있는 건가? 마도카는 플로어 한쪽 귀퉁이에 게임 코너에 있었다. 체크무늬 셔츠에 타이트한 면바지 차림이었다. 눈에 익은 방한복은 손에 들고 있었다. 핑크색 니트 모자는 쓰지 않았다. 그녀는 크레인 게임기 옆에 있었다. 가까이 가자 아오에를 알아봤는지 얼굴을 이쪽으로 돌렸다. 볼링장에 오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아오에가 말했다. 교수님 세대는 꽤 잘 치지 않아요? 잘 치는 건 나보다 좀 윗세대야. 내가 어렸을 때는 이미 유행이 지나간 뒤였어. 저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크레인 게임이야? 아오에는 게임기 안을 들여다보았다. 상품은 미니마우스 봉제 인형이었다. 머리 크기만 해도 20cm가 넘는다. 무게도 제법 나갈 거라서 잡아내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그건 그렇고 오랜만이구나. 드디어 만났네. 난 평생 다시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시원찮은 중년 학자 선생에게는 별 볼 일 없다는 건가? 교수님은 애초에 구계자예요. 우리 얘기에 끼어들면 안 되었던 거라고요. 나도 좋아서 끼어든 게 아니야. 단지 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뿐이야. 학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거라고. 책임? 마도카가 고개를 갸웃했을 때 모녀간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다가와 크레인 게임을 하고 싶다는 몸짓을 보였다. 엄마는 아직 젊고 아이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일까? 네, 하세요. 라면서 마도카가 기계 앞에서 비켜섰다. 그냥 단순 사고로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라도 생겨요? 문제가 생겨도 아주 크게 생기지. 그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양쪽 온천지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사고가 아니라면 한시 앞이 그렇다고 알려줘야 해. 교수님 말씀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어렵다니, 뭐가?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사고가 아니면 대체 뭐였느냐고 할 테니까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렇게 너를 만나러 왔어. 너는 뭔가 알 것 같아서. 이야기 좀 해봐. 그건 사고가 아니었니? 하지만 마도카는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옆으로 돌린 채 한 손을 내밀었다. 뭐냐? 100엔짜리 동전 있어요? 지갑에 있긴 할 텐데. 한 개만 주세요. 뭐? 마도카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조금 전에 엄마와 딸아이가 뭔가 티격태격하고 있었다. 아마도 크레인 게임에 도전한 엄마가 미니마우스를 잡아내는데 실패한 것 같았다. 딸아이는 또 해달라고 졸라대는데 엄마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 모양이다. 어떻게 하려고? 아오에가 물었다. 됐으니까 빨리 동전이나 주세요. 아오에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 마도카에게 건넸다. 그녀는 아이 엄마에게 다가가 말했다. 잠깐 제가 해볼게요. 아이 엄마는 당황한 기색으로 비껴섰다.
마도카는 어린 여자애에게도 언니가 따줄게 라고 미소를 짓더니 100엔짜리 동전을 게임기에 넣었다. 그러고는 쇼케이스 안을 노려보며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케이스 안에서 작은 크레인이 움직였다. 이윽고 스르륵 내려오는 크레인을 지켜보며 아오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바로 아래쪽에 봉제 인형이 있었지만 위치가 약간 어긋나 몸통을 잡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오에는 입이 떡 벌어졌다. 미니마우스 인형이 보기 좋게 낚여 올라왔기 때문이다. 크레인이 붙잡은 것은 다리 한쪽 뿐이지만 끝마디가 굵직해서 빠져나가지 못했다. 크레인은 미니마우스를 낚아올린 채 무사히 원 위치로 돌아왔다. 마도카는 게임기 아래 출구에서 인형을 꺼내 여자애에게 건넸다. 이걸 그냥 받아도 될까요? 아이 엄마가 미안한 기색으로 물었다. 네, 그럼요. 난 별로 갖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미안하니까 이거라도. 엄마가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 내밀었다. 마도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동전을 받았다. 엄마는 딸에게 인사를 시키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마도카가 아오에 쪽으로 돌아와 100엔짜리 동전을 내밀었다. 돌려드릴게요. 역시 크레인 게임은 많이 해본 모양이구나. 동전을 받아 지갑에 넣으며 아오에가 말했다. 아니요, 이 게임 2번째인가? 마도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2번째라고? 에이, 설마. 그건 됐고요.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넌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온천지에서 일어난 일이 사고인지 아닌지 내가 물어봤잖아. 근데 갑작스럽게 크레인 게임을 하러 가서. 아오에의 말을 가로막듯이 마도카가 그의 얼굴 앞에 손바닥을 쫙 펼쳤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어떻게 교수님이 겐토군을 알고 있죠?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주면 좋겠는데. 걱정 마세요. 틀림없이 말할 테니까. 나를 믿으시라고요. 아오에는 입가를 삐뚤음하게 들었다. 너를 만나는 바람에 양쪽 온천지에 황화수소 사고에 뭔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 둘 다 피해자가 영화 관계자라는 점에서 힌트를 얻어 영화감독 아마카스 사이세이 씨까지 알아냈고 그의 블로그 글도 읽어본 거야. 그 글을 통해 겐토군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어. 그리고 마도카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역시 그랬구나.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지난번에 통화할 때 기리미야 씨의 이름을 대시던데. 교수님, 혹시 가이메이 대학에 갔었어요? 가이메이 대학에 갔던 건 내가 아니야. 아자부기타 경찰서의 나카오카라는 형사야. 형사? 마도카의 얼굴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 형사가 아카쿠마 온천 사고의 의문을 품고 나한테 찾아왔었어. 그게 모든 일의 발단이었지. 더구나 그 뒤에 너를 도마테 온천에서 다시 만난 거야. 그러니 나와 나카오카 형사는 당연히 겐토군의 존재에 주목하게 됐지. 아오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의 자세한 경위와 나카오카가 가이메이 대학에 갔던 일을 말해주었다. 그렇구나. 그래서 기리미야 씨가 교수님을 찾아갔군요. 마도카는 격투게임 화면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지. 기리미야 씨는 나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내가 물어본 건 거의 대답하지 않았어. 네가 겐토군을 찾아다니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 네, 당연히 그렇게 대답했겠죠. 그 말투를 보니 역시 기리미야 씨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모양이구나. 기리미야 씨는 고용된 사람이니까 지시에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지시를 하는 건 누구지? 너희 아버지? 그건 말 못해요. 뇌신경외과 의사가 왜 그런 일을 할까? 마도카는 얼굴을 찌푸렸다. 글쎄, 그건 말할 수 없다니까요. 진짜 끈덕지시네. 끈덕지다는 말에 아오에는 불끈 화가 났다. 내가 뭘, 너도 기리미야 씨하고 똑같구나.
질문만 잔뜩 던지고 내가 묻는 말에는 전혀 대답을 안 하잖아. 조금쯤은 대답을 해줘야 할 게 아니냐. 대체 뭘 감추고 있지? 아마카스 겐토군이 이 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모양인데 너는 대체 왜 그를 찾아다니지? 아니, 애초에 너와 겐토군은 어떤 관계야? 사실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닌 거지. 흥분한 나머지 연달아 질문을 던졌다. 목소리가 컸는지 주위의 손님들이 이쪽을 흘끔거렸다. 마도카는 한숨을 내쉬더니 볼링장 쪽으로 이동했다. 학생인 듯한 젊은이들이 이웃한 두 개의 레인을 차지하고 우아와 떠들며 볼링을 즐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서 마도카는 발을 멈췄다. 아오에도 그 옆으로 다가가 작은 소리로 사과했다. 미안하다. 내가 잠깐 화가 나서. 사과하실 거 없어요. 교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마음도 잘 알고 이런 일에 휘말리시게 한 것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내 질문에 좀 대답을. 3개 남아요. 응? 마도카가 적어 보라는 듯이 레인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바라보니 오른편 레인 끝에 핀 3개가 남아있었다. 지금 볼링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 하지만 마도카는 시선을 왼편으로 옮겨 저쪽은 4개가 남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던져진 공은 아직 레인 중간쯤을 굴러가고 있었다. 이윽고 주르륵 늘어선 핀에 명중했지만 그녀가 말한 대로 정확히 4개의 핀이 남았다. 아오에는 조금 전 그녀의 말을 떠올렸다. 3개 남아요. 라고 말했었다. 3개 남았다가 아니다. 즉 아까도 공이 레인을 한창 굴러가는 중에 쓰러뜨리지 못한 핀의 수를 맞췄던 것이다. 의미가 없어요. 마도카가 말했다. 교수님이 나와 겐토군에 대해 알아봤자 아무 의미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모르시는 편이 나아요. 그건 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판단할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 마도카는 아오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교수님은 그게 사고인지 아닌지를 밝히고 싶죠. 사고가 아니면 대체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내가 꼭 알려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일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교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니까요. 제발요. 마치 애원하는 듯한 말투였다. 거기에서 연기를 하는 듯한 기미는 느껴지지 않았다. 진심으로 아오에를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들렸다. 너 때문에 한계치까지 올라가 버린 내 호기심은 어떻게 하고? 미안하지만 그건 좀 참아주세요. 몇 번이나 말하지만 그게 교수님을 위해서 좋아요. 더 이상 패기치고 싶지 않아요. 아무래도 마도카의 결심은 요지부동인 것 같았다. 알았다. 라고 아오에는 대답했다. 기리미야 씨는 내가 너한테서 받은 전화번호를 원하는 것 같았어. 네가 써준 전화번호는 가짜였다고 말했는데도 일단 알려달라는 거야. 끈덕지게 캐묻는 걸 보고 내가 감을 잡았지. 그 번호가 진짜일 거라고. 기리미야 씨가 내 얘기를 듣고 최대한 믿음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네가 거짓 번호를 알려줄 리는 없다고 눈치챈 것 같았거든. 그럴 거예요. 그 사람 머리가 좋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눈치챈 교수님도 상당하신데요? 괜한 칭찬은 됐어. 나는 기리미야 씨보다 먼저 너를 만나려고 끝까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버텼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여자에게 알려줘도 되나? 마도카는 고개를 저었다. 가능하면 알려주지 않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자. 아무 일 없다면 알려주지 않겠어.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알려주는 게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알려줄 거야. 그걸로. 어때? 잠시 생각해본 뒤 마도카는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또 한 가지 희망사항이 있어. 아오에는 손가락을 쳐들며 말했다. 내가 거는 전화는 가능하면 받도록 해. 웬만한 일이 아닌 한 전화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꼭 연락해야 할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물론 네가 전화해주는 것도 대환영이야.
마도카는 입을 꾹 다물었다. 망설이고 있는 것이리라. 아오에는 말을 이었다. 나를 믿어달라니까. 나도 너를 배신하지는 않아. 배신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은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내 쪽에서 연락할 일도 없을 거고. 관여하든 안 하든 내 자유야. 마도카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렇다면 좋을 대로 하세요. 근데요, 미리 말해두겠는데 나도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요. 언제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 어쨌든 거래 성립이지. 그럼 이제 내 요구를 들어줄 차례야. 아오에는 마도카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사고의 진실을 이야기해 줄래? 그녀는 가슴 앞에서 두 팔로 X자를 그려보았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어려워요. 에이, 이런. 그래서야 약속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교수님이 납득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교수님이 납득하지 못할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교수님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다시 시간과 장소를 연락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 오래 기다리시게 하진 않아요. 오늘 중으로 연락할 테니까. 정말이지? 교수님은 저한테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셨죠. 그럼 나도 믿어주셔야죠. 대꾸할 수 없었다. 알았다. 라고 대답했다. 마도카는 시선을 레인 쪽으로 돌리더니 하는 소리를 흘렸다. 아오에도 그쪽을 보았다. 공이 굴러가고 있었다. 에구 딱해라. 양끝에 2개. 공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핀을 쳐냈다. 감이 좋았는지 공을 던진 본인은 주먹을 내두르고 있었다. 하지만 스트라이크가 되지 못하고 마도카의 예언대로 양쪽 끝에 하나씩 핀이 남았다. 아오에는 깜짝 놀라 마도카를 돌아보았다. 그럼 나중에 또 봐요. 그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아오에는 학교로 돌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강의를 하면서도 연구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호주머니에 넣어둔 스마트폰에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이다. 배터리 잔량을 몇 번씩 확인하기도 했다. 누군가 소중한 분의 중요한 전화라도 기다리세요. 연구실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려니 이런 때는 필요 이상으로 눈치가 빠른 조교 오쿠니시 데스코가 물었다. 아니, 중요하다기보다 그냥 학생들이 쑥덕거리던데요. 오늘 교수님이 좀 이상하시다고. 수업 중에 몇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문득문득 멍해지시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 아오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옆에 있다가는 의심만 받을 것 같아 자신의 방에 틀어박히기로 했다. 노트북을 마주하고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작업을 시작해봤지만 그래도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목이 빠져라 연락을 기다리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볼링장에서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우아라 마도카는 볼링공이 핀을 맞히기 전부터 핀이 몇 개가 남을지, 더구나 어떤 식으로 남을지 정확히 예측했다. 프로 선수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정확도를 높이는 건 무리일 것이다. 생각해보니 그 전에 마도카가 보여준 퍼포먼스, 즉 크레인 게임에서 기막히게 봉제 인형을 잡아낸 것도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대체 누구인가? 알아봤자 좋을 게 없다고 그녀는 말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 걸렸다. 신경이 지칠 대로 지쳤는지 졸음이 몰려왔다. 하긴 간밤에 마도카의 전화를 받은 뒤로 제대로 잠을 못 잤다. 의자에 앉아 끄덕끄덕 졸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울렸다. 마도카에게서 온 것이었다.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오늘 밤 11시 아리스가와 노미야 기념공원으로 오세요. 마도카는 말했다. 밤 11시? 왜 그런 늦은 시각에?
남의 눈에 띄는 건 되도록 피하려고요. 게다가 최상의 조건이 갖춰지는 게 그 시간뿐이에요. 최상의 조건? 와보시면 알아요. 그럼 이따 만나요. 그렇게 말하고 마도카는 전화를 끊었다. 아오에는 시계를 보았다. 이제 겨우 오후 6시를 지난 참이다. 일단 집에 들렀다 가는 방법도 있지만 밤 늦은 시간에 외출할 그실이 언뜻 생각나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리포트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였지만 하나같이 형편없는 내용이라 읽다 말고 던져둔 것이다. 시간 때우기에는 안성맞춤이겠다고 생각하며 손을 내밀었다. 복사해서 붙인 글이 속출하는 리포트 더미와 2시간쯤 격투한 뒤 다른 자잘한 업무 몇 가지를 처리하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회 정식을 느릿느릿 먹었는데 그래도 아직 10시도 안 된 시각이었다. 어쩔 수 없이 맥주를 주문해 할짝할짝 할 듯이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았다. 유산을 노리고 고령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그 아내가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아나운서가 읽고 있었다.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안 된 참이었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얘기네. 라고 아오에는 아카쿠마 온천에서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고 보니 나카오카 형사에게서는 연락이 없다. 가이메이 대학에 다녀온 모양인데 결국 아무 수학도 없었던 건가? 우아라 마도카에 대해 뭔가 알아내면 반드시 연락해준다고 했었는데 그 약속을 아직 지키지 않고 있다. 맥주를 다 마시고 나니 마침 적당한 시각이었다. 식당을 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아리스 가와노미야 기념공원은 히로우역에서 도보로 2, 3분 거리다. 사각 석재를 쌓아올린 입구 앞까지 갔을 때 타이밍을 딱 맞춰 스마트폰이 울렸다. 지금 어디예요? 마도카였다. 공원 입구 앞이야. 그럼 전화 끊지 말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오세요. 산책로를 따라오다 첫 번째 갈림길에서 오른쪽이에요. 밖에서 보니까 공원 안이 캄캄한 것 같았는데 막상 들어서니 군데군데 외등이 있어서 생각보다 환했다. 마도카의 말대로 걸어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갈림길이 있었다. 오른쪽으로 꺾어지자 잠시 뒤에 다시 길이 갈라졌다. 마도카에게 말했더니 거기서는 왼쪽으로 라고 알려주었다. 그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산책로는 경사가 있어서 안으로 갈수록 점점 지대가 높아졌다. 아우에는 이 공원을 걷는 게 처음이었다. 게다가 좁은 길이 구불구불 휘어졌다. 점점 자신이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외등이 있다고 해도 울창한 나무들에 가려져 짙은 어둠이 드리운 장소도 적지 않았다. 그런 곳에 들어설 때는 정체 모를 뭔가가 툭 튀어나올 것 같아 저절로 긴장했다. 거기에요. 마도카가 말했다. 경사면의 위쪽을 보세요. 아오에는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경사면은 그의 오른편이었다. 시선을 위로 올리자 어슴푸레한 가운데 파란 불이 빙글빙글 원을 그리고 있었다. 케미컬 라이트일 것이다. 거리로 봐서 20m 이상은 될 것 같았다. 보여요? 마도카가 물었다. 응 하고 아우에가 대답하자 빛의 동그라미는 사라졌다. 그 대신 희미하게 사람 그림자가 떠올랐다. 키나 몸집으로 보아 마도카였다. 뭘 하려는 거지? 보시면 알아요. 답을 알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야 그렇지만. 그럼 아무 말 말고 거기 계세요. 아오에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떼고 경사면을 찬찬히 지켜보았다. 마도카가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는데 무엇을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윽고 그녀의 발치에서 흰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게다가 그 연기는 주위로 퍼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왔다. 흠칫했다. 그 연기가 무엇인지는 금세 알았다. 드라이 아이스에 의한 스모크다. 아마 마도카가
물을 넣은 용기에 드라이 아이스를 던져 넣은 모양이었다. 스모크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다. 마치 거대한 흰 뱀이 이동하는 것처럼. 나무 틈새를 지나고 풀 위를 기어 아오에 쪽으로 다가왔다. 놀랍게도 꿈틀꿈틀하면서도 스모크의 폭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확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마침내 스모크는 아오에의 발치에 도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직후였다. 스모크는 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일 없이 그 자리에 고이기 시작했다. 흰 연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아오에의 온몸을 휘감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아오에는 스마트폰을 귀에 댔다. 어떻게 된 거야? 뭔가 마술이라도 쓴 건가?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진즉에 끊겨 있었다. 아오에는 그 자리를 벗어나 마도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산책로에 갈림길이 많아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 마도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땅바닥에 놓인 네모난 발포스티롤 상자가 아직도 흰 연기를 토해내고 있었다. 그 옆에서 파란 빛을 내는 건 케미컬 라이트였다. 아오에는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마도카는 받지 않았다. 수없이 호출음이 울린 끝에야 겨우 연결되었다. 네, 라는 마도카의 목소리. 지금 어디야? 공원 밖이에요. 왜 밖으로 나갔어? 다시 돌아와. 너와 할 이야기가 있어. 미안해요. 벌써 택시 타버렸어요. 그 직후 붕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오에는 스마트폰을 잡은 손에 힘을 꾹 넣었다. 이래서야 뭐가 뭔지 모르지 않아. 답을 알려주기로 했으면서. 모를 게 뭐가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떤 장치를 어떻게 썼는지 알려줘야지.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마도카는 전화 너머에서 후후 웃었다. 장치 따위는 없어요. 어린애라도 다 알걸요? 물속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면 흰 연기가 나온다는 거. 그거야 알지. 근데 왜 확산되지 않았어? 그렇다면 내가 질문할게요. 스모크는 반드시 확산되는 건가요? 어떤 조건에서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해요? 그건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과학적으로는 마도카의 지적이 옳은 것이다. 이제 아시겠죠, 교수님? 마도카가 온화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답을 알려드렸어요. 약속은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아, 잠깐. 잠깐 못 기다려요. 내가 알려드릴 건 이제 없어요. 그 다음은 교수님이 직접 생각하세요. 아 참, 미안하지만 발포스티롤과 케미컬 라이트 좀 치워주세요. 그럼 이만. 이라면서 전화는 끊겼다. 아오에는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버렸다. 발포스티롤 상자로 시선을 던졌다. 여전히 스모크가 발생하고 있었다.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고체화한 것이다. 마이너스 78.5도에서 승화한다. 물 등의 액체에 투입하면 그 즉시 기화하지만 발생하는 거품에 순간적으로 응고된 물이 얼음 초미립자 상태로 내포된다. 거품이 수면 위에서 소실할 때에는 그 얼음 초미립자가 기화한 이산화탄소와 함께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 그것이 스모크의 정체다. 마도카가 한 말을 모르는 건 아니다. 얼음 초미립자와 이산화탄소의 혼합물인 스모크는 공기보다 무겁다. 즉 조금 전의 스모크는 화학 반응에 의해 발생한 황화수소가스의 움직임을 비슷하게 재현해 본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문제는 왜 확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달했고 게다가 거기서 줄곧 고여 있었느냐는 점이었다. 그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모크의 행방을 지켜보다가 아오에는 흠칫했다.
조금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제 스모크는 확산되고 있었다. 강물처럼 외줄기로 흐르는 게 아니라 부채를 쫙 펼친 것처럼 땅바닥에 퍼졌다.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참에 휙 바람이 불었다. 그리 강한 바람도 아닌데 그것만으로도 스모크는 한순간에 소실되었다. 그리고 다시 발포 스티롤에서 새롭게 스모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조금 전처럼 전혀 흐트러짐 없이 강물처럼 일정한 폭을 유지한 채 흐르고 게다가 한 곳에 모여서 고이는 게 이례적인 일인 것이다. 하지만 마도카의 말도 진실이었다.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그렇다는 얘기다. 조건. 그러고 보니 마도카가 말했었다. 최상의 조건이 갖춰지는 건 그 시간뿐이라고. 스모크가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외줄기로 하강하고 게다가 한 지점에 고이는 조건이라는 뜻이었던가? 무풍 상태에다 지면이 냉각되어 상승 기류도 없고 지형 또한 적합하다는 조건. 그래서 한밤중에 이런 곳으로 불러낸 것인가? 그렇다면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마도카가 어떻게 이 시각 이 장소라면 그 조건에 합치된다는 것을 알아냈는가 라는 점이다. 아오에는 바닥에 놓인 케미컬 라이트를 집어들었다. 20cm 길이의 봉으로 아직 옅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았다. 누군가 다가오는 참이었다. 외등 불빛 아래 섰을 때 상대의 단정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오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떻게 여기에? 기리미야 레이는 웬일로 미소 비슷한 것을 짓고 있었다. 교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대학에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에 들르신 식당은 단골로 드나드시는 곳인가요? 아오에는 입을 헤 벌렸다. 나를 미행한 거예요? 언제부터? 기리미야 레이는 어깨를 으쓱 쳐들었다. 그건 어떻든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미행을 하다니. 실례합니다. 라면서 기리미야 레이가 호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네. 그래요? 알았어요. 계속해서 부탁합니다. 이쪽은 지금 아오에 교수님과. 네, 그럼 수고하세요. 스마트폰을 호주머니에 다시 넣고 아오에 쪽을 돌아보았다. 마도카의 위치는 확인되었다는군요. 마도카도 누군가 따로 미행 중이라는 건가? 어제 기리미야 레이와 함께 있던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방금 통화한 상대는 아마 그 남자일 터였다.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아오에는 들고 있던 케미컬 라이트를 기리미야 레이를 향해 들이댔다. 대체 목적이 뭐냐고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 없이 스모크 양이 점점 줄어드는 발포 스티롤 상자로 시선을 던졌다. 멀리서나마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요. 상당히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우에는 케미컬 라이트를 힘없이 내려들었다. 그쪽은 놀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리미야 레이는 한 차례 시선을 떨구더니 턱을 쓱 당겼다. 네, 이제는 별로. 이제는? 그건 또 무슨 소립니까? 아우에 교수님, 기리미야 레이가 정색을 하고 지그시 이쪽을 보았다. 오늘 밤에 여기서 보신 일들 모두 잊어주시겠습니까? 뭐요? 못 본 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카오카 형사에게도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교수님 기억 속에만 담아두실 수는 없을까요? 너무도 뜻밖의 말에 아오에는 일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잠시 숨을 가다듬고 나서 말했다. 잠깐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될까요? 당연하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파란 빛을 내는 봉을 내저으며 아오에는 말했다. 가능한 얘기를 해야죠. 분명 신기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내 눈앞에서 일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해명해 보는 게 과학자의 의무예요. 그럼 좀 여쭤보겠는데 해명할 자신이 있습니까? 과학적인 증명이란 재현성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조금 전에 마도카가 한 일을 교수님이 재현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아오에는 대꾸할 수가 없었다. 자신 따위는 없다. 마도카가 한 일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기리미야 레이는 공부 못하는 어린 제자를 타이르는 교사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마도카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어도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아오에 교수님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잊어버리시는 게 더 마음 편한 일이죠. 마도카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까? 마도카가 초능력자예요? 기체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능력이라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아오에는 케미컬 라이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진지하게 대답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진지합니다. 게다가 마도카가 어떤 사람이든 그건 교수님과는 관계없는 일 아닌가요? 그럴 수는 없죠. 손님이 뚝 끊겨버린 온천지를 생각하면 진실을 숨긴 채 마냥 내버려둘 수는 없어요. 그럼 수정 기사라도 쓰시겠어요? 온천지에서 일어난 일은 황화수소 가스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사람이 저지른 짓이라고요? 하지만 신문사가 과연 그런 글을 받아줄까요? 아오에는 입을 꾹 다물고 어금니를 악물었다. 분통이 터졌지만 그녀의 말이 옳았다. 사실을 눈앞에서 목격한 지금도 이걸 어떻게 공표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니 볼링장에서 만났을 때 마도카도 말했었다. 사고가 아니면 대체 무엇인지 그걸 설명해야 하는 건 몹시 어려운 일이라고. 온천지 두 곳은 정말 딱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마냥 내버려둬도 괜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교수님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거나 폐를 끼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조곤조곤 설득하듯이 말하는 기리미야 레이의 얼굴을 아오에는 마주 쏘아보았다. 그나저나 당신들이야말로 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것도 교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밤 일은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싫다고 한다면, 나카오카 형사에게 모두 다 말하겠다고 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기리미야 레이가 예쁘장한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런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나도 모르죠. 단지 나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나카오카 형사에게 말하면 뭔가 행동에 나서 주시겠죠. 경찰까지 끼어들면 일이 점점 혼란스러워질 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내 알 바 아닙니다. 아오에는 거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쓸데없는 고집이라는 건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기리미야 레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교수님의 의향을 위에 전달하겠습니다. 뭔가 지시가 내려올 테니까 그때 다시 교수님께 정식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오늘 밤 일을 비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우에는 잠시 숙고했다. 나쁜 제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알았어요. 그러면 연락을 기다리죠. 네, 그럼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기리미야 레이는 머리를 숙이고 발길을 돌려 멀어져 갔다. 그 뒷모습이 옅은 어둠에 섞이는 것을 지켜본 뒤에 아오에는 발포스티롤 안을 들여다보았다. 스모크는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고 물속에서
투명한 거품이 떠오를 뿐이었다. 그 오피스 빌딩은 야에스에 있었다. 벽면이 온통 유리로 된 건물의 5층이 나카오카의 목적지였다. 비즈니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 여러 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에서 내린 건 나카오카 뿐이었다. 딱딱한 분위기의 하얀 벽을 따라 복도로 들어가자 덴탈 클리닉이라고 적어놓은 유리문이 눈에 들어왔다. 나카오카는 그쪽으로 다가가 입구 앞에 섰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바로 옆 카운터에 있던 여자가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용모의 여자였다. 하얀 간호사 가운이 무척이나 잘 어울렸다. 나카오카는 경찰 배지를 내밀었다. 아까 전화한 사람입니다. 아, 네. 여자는 웃는 얼굴 그대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카오카 형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아가씨가. 네, 니시무라예요. 죄송하지만 잠깐 기다려주시겠어요? 그러겠다고 대답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사라졌다. 나카오카는 옆에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완전 예약제라서 그런지 기다리는 환자는 없었다. 테이블에 임플란트를 사용한 치료 설명서가 세워져 있었다. 비용을 보고 눈을 허옇게 떴다. 나카오카가 살고 있는 집에 임대료 3개월분이었다. 조금 전에 여자가 돌아왔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시간은 괜찮으십니까? 네, 30분 정도라면요. 감사해요. 되도록 빨리 끝내도록 하죠. 빌딩 밖으로 나왔다. 바로 옆에 커피숍이 있다는 건 이미 확인해뒀다. 무엇으로 하겠느냐고 묻자 그녀는 미안해하면서 카페라떼를 주문했다. 나카오카는 블렌드 커피를 주문하고 둘이서 귀퉁이 테이블로 이동했다.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미안해요. 놀랐어요? 나카오카가 말했다. 조금요. 그게 정말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녀는 카페라테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녀의 이름은 니시무라 야요이라고 했다. 아마카스 겐토의 누나, 모에의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이다. 함께 댄스부에서 활동했다. 니시무라 씨 얘기는 나중에 댄스부 부장이 된 스즈키 유리 씨에게서 들었어요. 요즘도 가끔 만난다면서요. 어머, 유리한테도 찾아가셨어요? 니시무라 야요이는 큼직한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네, 갔었어요. 근데 왜요? 아니요, 날마다 문자를 주고받는데 형사님 만났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아, 하고 나카오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은 내가 부탁했어요. 형사가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봤다는 얘기는 니시무라 씨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예단을 하게 되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랬군요. 어떤 질문을 했는지 미리 알아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답을 준비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즈키 씨를 나무라지 말아요. 아이 참, 나무라기는요. 니시무라 야요이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전화로는 고등학교 댄스부에서 활동하던 시절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 라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나카오카는 커피를 후루룩 마신 뒤에 등을 바로 세우고 상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댄스부 동기 중에 아마카스 모에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니시무라 야요이의 속눈썹이 꿈틀 움직였다. 입가로 가져가던 카페라테 잔을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네, 물론 기억나죠. 미안합니다. 라고 나카오카는 사과했다. 아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사건 수사를 위한 일이에요. 힘들겠지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스즈키 씨 얘기로는 아마카스 모에와 가장 친했던 친구는 니시무라 씨일 거라더군요. 그건 틀림없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친하게 지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마카스 모에가 자살한 동기에 대해서는 짐작 가는 게 없었다는... 네,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는 진짜 믿어지질 않아서. 그런 일을 벌일 징후 같은 것도 없었던 모양이죠. 네, 전혀 없었어요. 다음 대회를 목표로 열심히 연습하자고 거의 매일같이 서로 격려했을 정도니까요. 니시무라 씨는 아마카스 모에의 아버지와는 만나셨습니까? 아버지 얘기가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는지 니시무라 야요이는 뜻밖이라는 듯 흠칫 몸을 뒤로 젖혔다. 아, 네. 딱 한 번 만났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 말을 걸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어요? 물론 모에 얘기였어요. 모에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댄스부에서는 어떻게 지냈었느냐라든가. 얼마나 오래 얘기했죠? 1시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길에 선 채로 얘기했거든요. 기껏해야 10분이나 5분? 아마카스 모에의 아버지가 블로그를 개설하신 건 알고 있었나요? 네. 그녀의 표정이 굳어진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 알려줘서 그 블로그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죠? 어떤 생각이라뇨? 그 글을 본 느낌을 솔직히 말해주면 돼요. 괜찮습니다. 지금 하는 말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셔도 별 상관은 없어요. 네, 우선은 참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친구가 죽은 거지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내와 딸이 사망하고 게다가 아들까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정말 견디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니시무라 야요이는 고개를 떨구고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그 밖에는 글쎄요. 신중하게 말을 고르는 기색이었다. 모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블로그 글에 적힌 일화들은 모에를 통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들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줄래요? 블로그에 적힌 일화는 모두 아마카스 씨가 모에와 친하게 지낸 친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당시 가장 친한 친구였던 니시무라 씨가 모르는 얘기라니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서 들은 얘기인가 봐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시선을 들어 나카오카를 흘끗 쳐다보았다. 근데요. 괜찮아요. 얘기해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개를 젓고 다시 시선을 떨구었다. 뭔데요? 궁금하잖아요. 얘기를 하려다 마는 건 반칙이죠. 나카오카는 목소리에 웃음을 담아 농담처럼 말해보았다. 니시무라 야요이가 머뭇거리는 기색으로 얼굴을 들었다. 정말 솔직히 말해도 돼요? 물론이죠. 그게 내 희망사항인데요. 니시무라 야요이는 마음을 정한 듯 심호흡을 한 차례 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그 블로그 뭔가 좀 이상했어요. 이상해요? 어떤 식으로? 글을 읽고도 전혀 공감이 안 된다고나 할까? 뭔가 핀트가 안 맞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글에 묘사된 모해는 제가 아는 모해와는 전혀 달라서 뭔가 딴 사람 얘기 같았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점이? 제가 아는 모해는 활발하고 잘 까불고 좀 나쁘게 말하면 말괄량이 같은 면이 있을 정도예요. 말괄량이? 네, 중학교 때는 상당히 불량 학생이었다는 얘기도 했어요. 늘 교무실에 불려가고 담배도 피웠대요. 근데 길거리 퍼포먼스로 춤추는 사람을 보고 댄스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도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좀 착실해졌다고 했어요. 모해가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그래요? 듣고 보니 정말 블로그에 묘사된 모해와는 느낌이 상당히 다르네요. 그렇죠. 블로그에 나오는 모해는 얌전하고 청순한 여고생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째 좀 이상하다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렇게 말하고 니시무라 야요이는 뭔가 생각난 듯 나카오카를 보았다. 형사님,
유리한테도 똑같은 질문 하셨어요? 네, 했죠. 유리는 뭘 했어요? 그건 왜요? 아니, 예전에 제가 유리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유리도 저랑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다더군요. 나카오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유리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는 그 블로그가 죄다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나카오카가 의심을 품게 된 계기는 가와카미 세이야의 증언 때문이었다. 가와카미는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블로그에 등장하는 인물로 축구부 친구들 중에서 아마카스 겐토와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나와 있다. 기억을 잃은 겐토가 예전 축구부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만나보기로 했던 것이다. 현재 가와카미는 도쿄의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나카오카는 집 주소를 알아내 그를 만나러 갔다. 거실에서 마주 앉은 가와카미는 몸집이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섬세한 느낌의 청년이었다. 그 점을 지적하자 가와카미는 쓴 웃음을 지었다.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키가 큰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골키퍼를 맡겼죠. 근데 그 뒤로 별로 크지를 않아서. 축구도 중학교 중간쯤에 그만뒀다고 가와카미는 말했다. 나카오카가 아마카스 겐토와의 관계를 묻자 즉각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실은 병문안도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팀 코치가 지금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면회 사절 조치가 내려져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학부모들이 상의한 끝에 병문안은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던 모양이에요. 식물인간 상태인 겐토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을까 봐서 그랬답니다. 그건 아버지 쪽에서 부탁한 일이기도 하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라면 아마카스 사이세이 씨 말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사건 이후에 겐토 군과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네. 연락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어요. 아니, 그보다 겐토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전혀 몰라요. 형사님은 아세요? 가와카미는 거꾸로 질문을 해왔다. 아마카스 씨의 블로그는 봤어요? 블로그요? 그게 뭔데요? 나카오카는 들고 간 태블릿 단말기로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블로그를 보여주었다. 가와카미는 진지한 표정으로 읽어내려갔지만 중간중간 몇 번이나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그러느냐고 나카오카가 물었다. 그러자 가와카미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분명 겐토 아버지를 만나긴 했어요. 축구 연습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겐토에 대해 얘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딱 한 번뿐이었고 여기 이 글처럼 오랜 시간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기억하는데 별 대단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럼 아마카스 씨가 오래오래 대화한 사람은 가와카미 씨 이외의 다른 친구일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얘기 다른 축구부 친구들에게서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뭔가 좀 묘하네. 게다가 여기 이거. 가와카미는 못마땅한 듯이 입을 툭 내밀고 태블릿 단말기의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글 속에 겐토가 했던 얘기나 행동이라고 나온 것들이 제가 겐토에게서 들은 얘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어떤 식으로? 제가 겐토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이런 식으로 사이좋은 가족이라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뭔가 각자 따로 놀고 아무튼 썰렁하다고 했었어요. 썰렁하다니 어떻게? 애초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식어버렸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버지가 따로 여자가 있어서 전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걸 다 아시지만 허영심이 강하고 천재 영화감독의 아내라는 자리가 마음에 들어서 일단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한 거라고 했어요. 그건 얘기가 상당히 다르네. 누나에 대해서도 제가 들은 얘기와는 전혀 달라요.
겐토와는 사이가 좋았던 모양이지만 아버지는 엄청 싫어한다고 했거든요. 겐토도 아버지는 어떻게 되건 상관없다고 했어요. 아니 그래도 나카오카는 태블릿을 터치했다. 여기 이 부분을 좀 봐요. 여기에는 겐토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동경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화면의 글을 쭉 훑어본 뒤에 가와카미는 고개를 저었다. 에이, 이건 아니에요. 전혀 생각도 못할 일이라는 얘기? 네, 아버지가 감독한 영화 따위 겐토는 본 적도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영화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걸요. 가와카미는 딱 잘라 말했다. 나카오카는 당혹스러웠다. 그렇다면 아마카스 사이세이의 블로그는 대체 뭐란 말인가? 가와카미의 말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은 것은 겐토의 누나 모에가 아버지를 싫어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댄스부에서 그녀와 함께 활동했던 친구들을 만나보기로 한 것이다. 모에가 아버지를 싫어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니시무라 야요이는 카페라떼 잔을 손에 든 채 말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서는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말건 전혀 관심이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다. 아내나 자식도 자기 소유물로만 본다. 라고 했어요. 소유물? 이를테면 영화감독 아마카스 사이세이를 꾸며준다고나 할까, 길을 세워준다고나 할까. 아무튼 가족을 자기 이미지를 올리는데 이용해 먹었을 뿐이래요. 모에가 어릴 때 괴상한 옷을 잡고 입으라고 해서 엄청 싫어했는데 그걸 입지 않으면 마구 화를 냈었대요. 그러면서 남들이 왜 그런 옷을 입었느냐고 하면 모에 자신이 원해서 입었다고 말하라고 강요했다는 거예요. 천재 감독의 비범한 피가 자식에게도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자랑하려는 거라고 모에가 말했었어요. 나카오카는 끙 신음소리를 흘렸다. 모든 것이 블로그 글과는 전혀 달랐다. 니시무라 야요이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다. 모에가 중학교 때 비뚤어졌던 것도 아버지가 너무 이기적인 게 화가 나서 그 천재 영화 감독이라는 명성에 흠집을 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엄청 꾸짖었대요. 하지만 모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의 딸이 아니라면 진짜 좋겠다고. 그 사람의 피가 제 몸속에 흐른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잠깐. 나카오카는 오른손을 펼쳐들었다. 그 사람의 피가 몸속에 흐른다? 모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거 틀림없어요? 네, 틀림없어요.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성형수술? 왜? 아니, 그건요. 니시무라 야요이는 자신의 손끝을 콧등에 댔다. 모에가 코에 꽤 신경을 썼거든요. 못생긴 코는 아닌데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아버지 코를 닮아서 싫다는 거예요. 눈이나 입은 화장으로 어떻게든 되는데 코는 속일 수가 없다면서. 그리고 손도 아버지를 닮은 게 너무 싫다고 했어요.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을 때 아오에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전화를 받았다. 가이메이 대학의 기리미야입니다. 상대가 말했다. 아오에 교수님이시죠? 네. 지난번에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짧게 부탁해요. 지금 강의 들어가는 길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2시간쯤 걸릴 텐데요. 용건은?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지난번 일의 대답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일정은 어떠세요? 장소와 시간은 교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오후 6시면 일이 끝나요. 장소는 그쪽에서 정해주시죠. 그럼 7시에 지난번 타지말 앞은 어떨까요? 알았어요. 7시라고 했죠.
뭔가 준비해 가는 게 좋을까요? 괜찮습니다. 소지품을 검사할 수도 있으니까 번거로운 물건은 되도록 가져오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지품 검사? 그런 걸 왜 하는데요? 와보시면 알아요. 자, 그럼 오늘 저녁 7시에. 그렇게 말하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아오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보다가 전원을 꺼버렸다. 강의 중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는 게 규칙이기 때문이다. 하긴 그런 규칙을 지키는 학생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시작한 강의는 도시에서의 대기오염 메커니즘을 해석하는 내용이었다. 교단에 서서 칠판에 2개의 빌딩 그림을 그려놓고 아오에는 설명을 시작했다. 이처럼 길이 큰 건물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를 스트리트 캐니언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수한 바람이 발생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바람이 어떤 식으로 부는지는 건물의 높이, 밀도, 도로폭, 그때그때의 날씨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와 직각으로 바람이 불 때 가장 전형적인 상태를 보입니다. 아오에는 칠판 그림에 여러 개의 화살표를 덧붙였다. 그러는 동안 한 가지 광경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다. 흰 스모크가 뱀처럼 흘러내려오는 모습이다. 지금도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눈에 착각이었거나 꿈이라도 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아무런 술수도 트릭도 없는 순수한 물리 현상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기체의 행방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도 대략적인 것이다. 이 칠판에 그려진 화살표처럼. 퍼뜩 정신이 들어 아오에는 뒤를 돌아보았다. 학생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의아한 듯 미간을 찌푸린 얼굴도 있었다. 아, 미안. 이라고 아오에는 말했다. 며칠 전 집 근처에서 빌딩풍을 정통으로 맞은 할머니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 실려가던 중 고소를 하겠다고 분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 누구를 고소할 생각일까요? 몇몇 학생을 가리키며 의견을 발표하도록 했다. 빌딩 시공주, 도시계획 담당자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이윽고 빌딩풍은 자연 현상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인가 라는 토론에 들어갔다. 그런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한 단어가 수치 예보였다. 현재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수치 예보 기술로는 어떤 바람이 발생하는지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 할머니의 부상은 인재가 아니느냐는 것이다. 그렇다. 슈퍼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아오에의 의식은 다시 그날 밤의 일로 내달렸다. 하지만 물론 마도카는 그런 컴퓨터는 갖고 있지 않았다.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보니 이런 타지마할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 대신 매장을 장식한 것은 양파 같은 모양의 지붕이 줄줄이 들어선 성이었다. 빨강, 초록, 노랑 같은 환한 색깔을 사용해서 실로 화려한 모습이었다. 성 바실리 대성당이라고 적혀 있었다. 누군가 등 뒤에 다가서는 기척이 느껴졌다. 풍겨운 향기로 아오에는 누구인지 알았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있는 건물이네요. 기리미아 레이의 해설이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여러 성당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일컬어지고 있죠. 실제로 장엄함이 가득하더군요. 아오에는 뒤를 돌아보았다. 가본 적 있어요? 멀리서 봤을 뿐이지만, 네, 가본 적이 있어요. 업무차 갔었거든요.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7시네요. 아오에는 그녀의 등 뒤로 시선을 던졌다. 오늘은 파트너가 안 보이시네. 그는 그대로 할 일이 있어서요. 자, 가실까요? 어디로 가지요? 차에 타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쇼핑센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다. 눈에 익은 세단이었다. 아오에는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
약속대로 아리스가와 노미야 공원에서 본 것은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카오카 형사에게도. 기리미야 레이는 앞을 향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저희도 교수님이 경솔하게 행동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그 예민한 마도카가 마음을 열어준 분이니까요. 그 아이가 사람 보는 눈이 확실하다는 뜻인가요? 누구보다 확실해요. 그 어떤 인간보다도요. 너무도 단정적인 말투에 아오에는 조금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무턱대고 마음을 놓을 일은 아니죠. 기록은 분명하게 남아있으니까. 그날 밤 일을 모조리 기록해뒀어요. 그 텍스트 데이터는 언제든 누구에게든 보낼 수 있어요. 그뿐인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게 세팅해뒀어요. 지금부터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은 꼭 기억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완전 거짓말이었지만 애써 진실인 듯한 느낌을 말투에 담아보았다. 그러자 기리미야 레이는 미소 지는 입가를 보여주려는 듯 아주 잠깐 고개를 돌렸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교수님을 납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야 당연히 그렇겠지만 혹시나 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차는 수도 고속도로를 타고 잠시 달린 뒤에 일반 도로로 내려섰다. 그리고 다시 계속 달렸다. 아오에도 행선지가 어딘지 점점 감이 잡혔다. 혹시 가이메이 대학으로 가는 건가요? 네, 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단 일반 캠퍼스 쪽은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이제 곧 아시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분 뒤 세단은 하얀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아오에는 차에서 내려 기리미야 레이가 안내해주는 대로 정면 현관으로 갔다. 내걸린 작은 명패에는 수리학 연구소라고 적혀 있었다. 자동문을 지나자 로비 같은 공간이 있었다. 소파와 테이블이 줄지어 늘어섰다. 하지만 진짜 입구는 더 안쪽에 있는 것 같았다. 보안 게이트가 눈에 들어왔다. 기리미야 레이가 말없이 끈이 달린 카드를 내밀었다. 내객용 패스인 모양이었다. 아오에는 그것을 받아 목에 걸었다. 소지품 검사는? 기리미야 레이는 의아한 눈빛을 보였다. 검사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면 생략하기로 하죠. 그렇게 말하고 걸음을 뗐다. 게이트를 통과해 복도로 들어갔다. 연구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따금 연구원인 듯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다들 바쁜 기색이어서 아오에와 기리미야 쪽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여기서는 어떤 연구를 하지요? 걸음을 옮기면서 물어보았다. 다양합니다. 한마디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요. 하지만 굳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능에 관한 연구예요. 지능? 인공지능이라든가? 네, 그것도 있죠. 기리미야 레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히 대답했다. 한 연구실 앞에서 그녀는 발을 멈췄다. 문 옆에 마이크 달린 패널이 있었다. 그녀가 패널에 손을 대자 네, 라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리미야예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곧바로 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기리미야 레이가 안으로 들어갔다. 아오에도 그 뒤를 따라갔다. 곧바로 눈에 띄어든 것은 100인치는 될 듯한 거대한 디스플레이였다. 화면에 무수히 많은 선으로 그려진 도형이 떠 있었다. 입체 지도 같기도 하고 우주의 천체를 표기한 것 같기도 했다. 디스플레이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마른 몸집에 얼굴도 뾰족하다. 약간 넓은 이마에 백발이 섞인 앞머리가 내려와 있었다. 남자는 웃는 얼굴로 다가왔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연구소에. 오른손을 내밀었다. 우하라입니다. 우하라 젠타로 박사님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아오에 교수님. 아오에는 악수에 응했다. 우하라의 손은 부드러웠다. 뭔가 마실 것이라도 기리미야 레이가 물었다. 난 됐어요. 아오에는 즉시 답했다. 그보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우하라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러시겠죠. 하지만 우선 자리에 좀 앉으시죠. 이렇게 선체로는 서로 간의 이야기 나누기도 힘드니까요. 디스플레이 옆에는 마주 앉기 좋은 책상과 의자가 줄지어 있었다. 한쪽의 의자를 권해주어서 아오에는 그곳에 앉았다. 우하라도 자리를 잡고 기리미아 레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다. 자, 우선 인사부터. 우하라가 입을 열었다. 우리 딸이 이래저래 큰 폐를 끼쳤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폐를 끼쳤다기보다는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거든요. 모르는 게 낫다고 마독하는 말했지만 저로서는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서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기리미아에게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 일에 관해서는 아우에 교수님은 전혀 아무 관계가 없으십니다. 괜한 일에 휘말리시지 않게 하자는 우리의 결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로 납득하라는 건가요? 그런 장면을 제 눈앞에서 목격했는데도요. 아우에의 말에 우하라는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입가에 웃음을 띄웠다. 스모크를 사용했다고 하던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연기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네, 놀라셨겠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조종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조건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 정말 수수께끼예요. 우하라는 책상에 양 팔꿈치를 짚고 얼굴 앞에서 두 손을 마주 꼈다. 아마카스 사이세이 씨의 블로그는 읽어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카스 겐토군이 겪은 불행한 사건과 그 뒤에 그가 어떤 경과를 보였는지 어느 정도는 아시겠군요. 기적적으로 회복될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라는 곳까지는요. 우하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거대한 디스플레이 옆에 놓인 태블릿 단말기를 들고 돌아왔다. 그것을 그가 터치하자 디스플레이 화면이 바뀌었다. 영상에 한 소년이 등장했다. 10대 중반쯤일까?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굴리고 있었다. 아오에는 소년의 얼굴을 보고 흠칫했다. 저건 아마카스 겐토군? 그렇습니다. 우하라는 말했다. 수술하고 3년쯤 지났을 때예요. 겨우 3년 만에. 아오에는 새삼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화면에 비친 소년에게서는 장애의 기미 따위는 털끝만큼도 느껴지지 않았다. 앉은 자세여서 상반신밖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동작은 실로 경쾌했다. 아카쿠마 온천에 자주 나타났다고 해서 현재는 일반인처럼 돌아다닐 수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른 단계에 이만큼 회복되었다는 건 경탄할 만한 일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우하라는 기적이라고 말했다.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어느 정도 효과는 기대했지만 설마 완쾌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건 좀 더 대대적으로 발표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정이 달라졌지요. 분명 이렇게까지 완쾌된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진짜 기적? 화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하라가 태블릿 위에서 손끝을 움직였다. 그러자 디스플레이에서 겐토의 손맛이 확대되었다. 책상 위에 대굴대굴 굴린 것은 약간 큼직한 주사위였다. 한 변의 길이가 3cm 정도나 될까? 목소리가 들려왔다. 3, 5, 1, 6. 겐토가 주사위의 숫자를 읽는 것이었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오에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화면을 잘 봐주세요. 우하라의 말에 아오에는 디스플레이로 시선을 돌렸다. 겐토는 주사위를 계속 굴렸다. 나온 숫자를 말하고 다시 주사위를 굴린다. 그 되풀이였다. 아니, 그게 아니다. 던져서 나온 주사위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
그가 목소리를 내는 건 주사위가 정지하기 전이었다. 아직 굴러가는 중에 그 숫자를 맞힌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번번이 적중하고 있었다. 아오에는 우하라를 보았다. 입을 열기는 했지만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알아보셨군요. 우하라가 말했다. 주사위 숫자를 예언하고 있어요. 우하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예언이 아니라 예측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겐토군이 숫자를 말하는 것은 주사위가 손을 떠난 직후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주사위가 아직 손바닥 위에 있을 때는 겐토군도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손을 떠날 때 주사위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그리고 거의 무시해도 무방한 공기 저항뿐이죠. 그리고 책상에 떨어진 뒤에는 낙하 각도, 관성 모멘트, 책상과의 반발 계수, 책상 표면과의 마찰력 등의 지배를 받으면서 대굴대굴 구르다가 이윽고 정지합니다. 이런 일련의 물리 현상에는 사실상 예측 불가능한 요소는 일절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주사위가 손을 떠난 순간에 정해집니다. 겐토군은 그것을 입 밖에 내서 말하는 것이죠. 설마 그런 일이... 아오에는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겐토군은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건 트릭 영상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고개를 저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군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겐토군이 실은 최근에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제게 털어놓을 때까지는요. 뭔가 비밀 장치가 있는 게 아닌가 계속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술도 아니고 트릭도 아니었어요. 대체 어떻게 저런 걸 해낼까요? 겐토군에 의하면 별로 특별한 일도 아니라는군요. 저게 어떻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 잠깐 우리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우선 한 변의 길이가 30cm쯤 되는 주사위가 있습니다. 소재는 나무로 하면 좋겠죠. 그 주사위를 6이라는 숫자가 위로 나오도록 양손에 끼워들고 1m 높이에서 판판하게 고른 모래 위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변이 30cm인 주사위를 모래 위에, 아오에는 미간을 좁히고 그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모래 위에 떨어진다면 주사위는 아마 굴러가지 않겠죠. 반듯하게 아래로 떨어지면 6이라는 숫자가 위로 드러난 채 모래에 살짝 파묻히겠네요. 그렇죠. 보세요. 조건이 갖춰지면 교수님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과 이건 얘기가 다른데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현상이 다소 복잡해지기는 해도 물리법칙을 바탕으로 예측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까지 겐토군은 100번이 넘게 실제로 실행해봤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지만 50번을 넘어설 때쯤부터 적중률이 높아졌습니다. 주사위나 책상에 관한 물리적 데이터가 구비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다른 주사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사위가 이보다 작으면 적중률이 뚝 떨어져요. 겐토군에 의하면 책상 표면의 위치에 따라서 반발 계수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라는군요. 우아라는 한 가지 더 보여주겠다면서 태블릿을 터치했다. 바뀐 디스플레이 화면의 영상은 어딘가 운동장인 것 같았다. 체격이 좋은 남자 한 명이 양궁 장비를 들고 서 있었다. 스테빌라이저가 몇 개나 달린 활은 오른손에 들었다. 돌연 화면이 세 개로 나뉘면서 남자의 모습은 중앙 화면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사이에 두고 양쪽 화면에 관역이 나타났다. 중심은 노란색이고 빨강, 파랑, 검정, 흰색의 동심원으로 구성된 관역이다.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건 실제 관역인 것 같았다. 하지만 왼쪽 화면의 관역은 실제가 아니라 액정 화면에 그린 것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오에는 물었다.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우아라가 입가를 풀고 웃으며 말했다. 남자가 현에 화살을 매기고 활을 당기기 시작했다. 잠깐 정지해서 노릴 곳을 정하더니 손을 놓았다. 발사된 화살은 순식간에 화면에서 사라졌다. 그 직후 왼편 화면에 손이 나타나 관역의 일부를 검지로 딱 짚었다. 그곳에 초록색 점이 찍힌 것과 실제 관역의 화살이 도착한 것은 거의 동시였다. 화살은 시계 방향으로 2시 위치, 즉 빨강 범위에 꽂혔다. 액정 화면의 관역에 찍힌 초록색 점과 거의 동일한 위치였다. 남자가 다시 화살을 매기고 발사했다. 다시금 왼편 화면에서 손이 나타나 관역을 짚었다. 이번에는 6시 방향의 파랑 범위에 초록색 점이 찍히고 거의 같은 타이밍에 실제 화살도 그 위치에 꽂혔다. 관역까지의 거리는 90m, 관역의 크기는 직경 122cm. 이 남자는 국가대표 수준의 양궁 선수인데요. 항상 한 복판을 노리고 화살을 쏘아달라고 미리 부탁했습니다. 우하라가 말했다. 이미 다 아셨죠? 왼편 화면에 나온 손의 주인은 겐토군입니다. 그는 선수가 화살을 쏜 직후에 관역의 어느 위치에 맞을지 예측한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한 데이터는 필요합니다. 실은 이 실험 전에 선수에게 몇 번 화살을 쏴달라고 했습니다. 겐토군은 그 모습을 관찰하는 것으로 발사된 화살의 탄도 경향, 바람의 영향 등을 뇌에 입력해 나갔죠. 아오에는 새삼 화면을 응시한 뒤에 긴 숨을 내쉬었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네요. 기적이라고 말했던 것도 그다지 과장은 아니었지요. 우하라는 태블릿을 터치해 영상을 껐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시 수술의 영향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 전에 잠깐 다른 얘기를 해야겠네요. 예전에 저희 연구실에서 다루었던 엑스퍼트 브레인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엑스퍼트 브레인? 뭔가 난해한 얘기 같네요. 교수님이라면 간단히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당시 뇌의 고차 기능을 분자와 세포 수준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뇌의 신경활동과 기억 및 학습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단계까지 해명하는 데 성공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주목한 것이 공예품이나 재료 가공 분야에서 수작업을 통해 초인적인 기술을 이뤄낸 명인, 이른바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뇌였습니다. 몇몇 달인의 협력을 얻어 조사해본 바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복수의 뇌를 갖고 있었어요. 네? 하고 아오에는 몸을 뒤로 젖혔다. 복수의 뇌라니 설마. 물론 이건 비유로서 한 말입니다. 우하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해부학적으로는 일반인의 뇌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작업에 들어가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그들은 약간 복잡한 작업이라도 대뇌의 극히 일부밖에 쓰지 않았어요. 깎고 구부리고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대뇌를 광범위하게 써야 합니다. 약간 복잡한 작업이라면 뇌의 거의 전역을 써야 해서 누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지요. 집중력이 뛰어나다고 하면 듣기야 좋지만 요컨대 정보 처리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명인이나 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정보 처리 능력에 여유가 있어서 작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것을 관찰하고 생각해가면서 그것을 작업에 피드백하는 게 가능합니다. 게다가 좀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은 그들 자신이 그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정보 처리가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직인의 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오에는 끙 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명인이나 달인이라고 불리는 직인들이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을 듣고 보니 또 다른 박력이 있었다. 그건 역시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겁니까? 훈련은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저는 유전자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훈련으로 뇌는 효율성이 뛰어난 신경회로를 만들어내지만 그 속도나 성과에는 분명 개인차가 있는 것이죠. 그 점은 아오에도 이해가 되었다. 스포츠 등의 재능도 비슷하다. 똑같은 노력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 다시 겐토군의 얘기로 돌아갈까요? 우아라가 말을 이었다. 그의 경우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는 속도가 현격하게 빠릅니다. 이를테면 어떤 정보를 뇌에서 처리할 경우 처음에는 약간 시간이 걸려도 몇 번 거듭하는 사이에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는 것이죠. 조사해보니 그 처리를 하는데 사용하는 대뇌의 범위가 필요 최소한으로 좁혀져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달인들과 마찬가지로 뇌에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남아도는 부분으로 전혀 다른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죠. 한때는 식물인간 상태에 떨어졌던 겐토군이 기적적으로 완쾌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 처리 능력을 어디까지 높일 수 있는가? 그 점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겐토군을 우리 수리학 연구소에서 맡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능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겐토군은 매일매일 다양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물론 본인도 승낙한 일이었죠. 이윽고 그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씩 밝혀졌어요.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래 상황을 거의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감을 통해 수집되는 현재 상황에 관한 정보를 즉각 분석해서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냅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 주사위 숫자나 양궁의 화살이 어디에 맞을지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아라의 말을 들으면서 아오에는 몇몇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 비슷한 일을 그 역시 몇 차례나 목격했다. 스모크뿐만이 아니다. 볼링장의 핀, 크레인 게임. 아니지 하고 머리를 저었다. 그 이전에도 목격했었다. 아카쿠마 온천의 여관 로비에서였다. 테이블에 흘린 액체의 행방을 정확히 예측해냈다. 단지 그 일을 한 사람은 아마카스 겐토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었다. 혹시 마도카도?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지요. 우아라가 제지하듯이 손을 내밀었다. 교수님은 조금 전 왜 이런 일을 발표하지 않느냐고 의아해하셨죠. 우선 그 전부터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수리학 연구소가 가이메이 대학만이 아니라 정부 연구기관이기도 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겐토군에 대한 일은 당연히 후생 노동성이나 문부 과학성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도요. 경찰청이요? 이제 정보공학은 범죄 수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우아라는 말했다. 그런 정부 행정기관에서 겐토군의 일에 대한 발표는 연구가 진척되어서 어느 정도 기술을 확립한 뒤에 검토해 볼 것이고 그때까지는 극비사항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극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든 일종의 천재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섣불리 발표했다가 여기저기서 인체 실험이라도 벌어지게 된다면 정말 큰일이지요. 물론 획기적인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독점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이유겠지만요. 연구는 어느 정도나 진척되었습니까? 우아라는 어깨를 으쓱 치켜들고 양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겐토군이 처음 연구소에 왔을 때에는 그 능력이 수술에 따른 영향인지 아니면 그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능력인지조차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수술을 받은 환자가 꽤 있었지만 겐토군 같은 케이스는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이윽고 몇 가지 힌트를 포착해서 역시 수술의 영향이라는 것은 밝혀냈지만 문제는 재현성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아주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겐토군과 완전히 똑같은 뇌 부위에 완전히 똑같은 수술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윤리적인 면에서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금단의 실험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건강한 사람에게 수술을? 우아라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맞히셨어요. 뇌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게다가 세포 재생 능력이 높은 어린아이를 데려다 겐토군의 뇌 손상 부위와 똑같은 자리에 수술을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상이 생기면 즉시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얘기였지만 어떤 일에나 완벽이라는 건 없는 법이지요. 수술로 인해 중증 장애가 남을 위험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그런 위험한 수술을 하셨군요. 아오에는 말했다. 딸 마도카에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아라는 옅은 미소를 보였다. 실제로 반쯤 미쳤었어요. 나도 주위 사람들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갑작스레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리미아 레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있었다. 아니라니, 그건 무슨 말이시죠? 아오에가 물었다. 기리미야, 우아라가 나무라듯이 만류했다. 그런 얘기는 할 거 없어. 아니요, 이건 아오에 교수님께서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기리미아 레이는 천천히 이쪽 자리로 다가왔다. 마도카에 대한 수술은 우아라 박사님이 처음 말을 꺼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가 그런 제안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도카 본인이 나서서 실험대가 되기를 희망했던 일이에요. 아오에는 흠칫 몸을 물리며 하는 소리를 냈다. 설마.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마도카에게서 들었으니까요. 왜 그런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지 마도카 본인이 제게 얘기했습니다. 기리미아 레이는 숨을 가다듬으려는지 잠시 가슴이 들먹거린 뒤 마치 중대한 고백이라도 하듯 말을 이었다. 나는 라플라스의 마녀가 되고 싶다. 라고 했어요. 라플라스? 마도카의 마음을 뒤흔든 것은 토네이도입니다.